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옐런 지명자의 부양 지속 발언이 국내장에 지난주 금요일 강력한 호재가 됐었죠. 2% 가까이 급반등 40포인트나 점프시키면서 코스피가 2000선을 되찾았던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장이었었는데요. 근데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 똑같은 재료로 뉴욕 증시가 또 올랐다는데 그런 식이라면 우리 장도 오늘 못 오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40포인트나 급등시켰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관건은 이제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기가 지나자마자 지난주 금요일 옐런 발언과 딱 맞물리면서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었죠.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와줬었고 기관도 한 달여 만에 매수세다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쌍끌 매수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수급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지속시켜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주도 폭등이 있었었고 주선주도 많이 올랐었고 전차 흐름도 좋았었는데 오늘 또 다양하게 업종별 종목별로 흐름은 어떻게 엇갈릴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얘기 들어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화려했던 지난 금요일장 다시 보시죠. 먼저 전문가들이 금요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보고 계십니다. 첫째 줄은 일단 점프하고요. 밑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10거래일 만이었죠. 코스피가 2000을 재탈환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의견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공이 같이 사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똑같은 의견이 김연한 연구원님과 김연겸 팀장님에게서 잇따라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저가 매수세가 1960선대에서 형성되자 앨런 효과까지 겹치며 코스피가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맨 윗줄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최승 차장님은 옐런 효과가 있긴 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라면서 2% 부족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오늘장 어떻게 될 건지 프리뷰 이어서 보죠. 최승 차장님은 해외 증시 효과 때문에 오늘 출발은 괜찮을 것 같다 예상하셨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아무래도 관심사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양적 완화 지속 기대에 21선인 조금 더 위쪽인 2020포인트 안착되는지 확인하자라고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경기 민감주 위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을 기대한다. 긍정적인 의견이죠. 김연겸 팀장님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양호한 섹터인 IT라든가 운수 장비 쪽에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2000선 안착 그리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 변수를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상승 출발할 것이다 보셨는데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리뷰에서 옐런 효과로 2000을 회복한 우리 장을 놓고 뭔가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 부분이 조금 제 성에는 좀 안 찼던 것 같고요. 일단 뭐 기관 쪽이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더 순매수 규모 부분에서는 약 3배 정도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인 어떤 공세적인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옐런이 그 양적 완화 뭐 연내에는 좀 딜레이 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해외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 외국인들 584억 정도 순매수로 그동안에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매도해줬던 거에 비하면 매수폭은 상당히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부분 보면은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다우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찍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시장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쫓아가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해외 증시 쪽에서 만약에 고점 부담 논란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꺾인다 그랬을 때는 또 우리는 하락 부분은 좀 참 잘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해외 증시는 아무래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상승 출발로 예상은 됩니다만, 역시나 그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적극적인 매수 혹은 다시 매도 전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2000선 부근에서는 또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등락이 좀 거듭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그 윈도우 드레싱으로 시작해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그 계속 대비를 해야 되는데 관심 있는 섹터로는 이제 유통 소비 관련주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서는 모바일 전자결제주들을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런 부분들까지 좀 넓혀 나가고 있는데 사업 영역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춥죠. 그래서 직접 뭐 쇼핑하러 가는 것보다는 모바일이나 홈쇼핑 통해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코스피 자체로 본다면은 뭐 대형주, 경기 민감주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까지는 필요 없을까요?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현금화 일부 비중, 그러니까 종목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그 2020, 30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가 좀 탈 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주춤하고 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수라고 외칠 때 다시 한번 좀 들어가주는 전략. 지금 2000선이 너무 급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하게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좀 확실하게 돌아섰다, 다시 산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좀 비중을 다시 한번 줄였다,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에 계시는 나무는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춥지만 좋은 아침 되십시오. 일단 만기 후에 수급이 참 좋아졌습니다. 타이밍도 참 오묘하게 옐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을 했었고 외국인 수급이 약간 약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쌍끌이 매수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현금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거 현금화하려니까 해외 증시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말이죠. 조금 현금하게 좀 이르지 않나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오늘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금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공격 앞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223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현금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의 중심은 이동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상당히 좀 즐겁게 보고 있었던 부분은요. 이 투신권이 한 1,700억가량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투신권의 현재의 자금 여력으로 지속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상 일단 지수를 한 번쯤 강하게 올려놓으면서 2000포인트를 살려놓을 필요성에 의해서 의도적인 배팅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그림은 아직은 회복된 상황은 아니고요.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같이 중첩시켜 놓은 모습인데요. 매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느 자리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빨간색이 과거의 선례를 보면 항상 주가보다 좀 선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었죠. 지수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반납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이제 반납이 되었고요.
2000포인트 급격히 무너진 이유는요, 바로 이런 펀더멘탈이 부족한 부분에서 오로지 수급만을 보고 달려갔었거든요. 외국인만 기대하던 증시에서 외국인이 빠져버리니까 펀더멘탈은 취약한 부분이고, 따라서 급락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직도 현재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확실하게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우상향 턴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BDI 지수가 최근 2주 연속 지금 하락 조정에 있습니다. 자, BDI 지수 한다면 이 건화물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로벌 물통량의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의 어떤 가장 선행적인 지표로 움직이는데요. 특히 유럽의 경기가 최근 굉장히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BDI 지수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상당 부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조정 양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 BDI 지수가 가장 민감한 업종이요, 조선업종입니다. 해운업과 조선인데, 최근에는 이 조선업종이 BDI 증시의 탄력성을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자,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항상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것은 절대 팩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즉 BDI 지수가 상승할 때 조선주가 그에 맞춰서 편승해서 상승했다면, BDI 지수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이들 종목도 반드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필연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시켰지만, 이러한 상승이 계속 지속되기에는 역시 지금은 지표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203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제일 먼저 매도해야 될 종목은 역시 조선주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조선주를 매도하고 이제 다시 재매수할 타이밍을 잡지 말 것인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내년 시장은요, 조선주의 랠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요, 1차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좀 강하게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개인들 소위 말해서 진빼기라 그러죠. 이런 과정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조선주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유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신흥국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요, 유럽으로의 굉장히 많은 이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유럽 중심의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인데요. 유럽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이 높은 상위 기업들을 봤을 때 기아차,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포진해 있고요. 즉 자동차와 IT 군들이 좀 앞서 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등의 자동차 군들 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유로존 GDP 증가율보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설비 투자 그리고 생산률 자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자동차 관련되어서 하나의 좀 좋은 이익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경기 호황에서 첫 번째는 이 해운이나 조선 같은 소재 산업재군들의 첫 번째 출발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재 쪽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와 그리고 타이어 업종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보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종에서 본격적으로 이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넥센, 그리고 동아 타이어 등의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대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국내 부품주 중에서는 유럽의 매출 규모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성호 하이텍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신흥국 관련 펀드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 가장 큰 이유는요, 펀드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순매수로 전환되기에는 현재의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편성이 지금 유럽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자금 한도 내에서 지역 분배에 따른 매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들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국내의 이 펀드 자금 유출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기관들의 순매수 계속 이어지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수급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튼요, 현재의 시장은요, 올해 상반기 때는 코스닥
수익이익 대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뱅가드 펀드가 1조를 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형주가 코스닥의 수익률 갭을 메꿔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대형주는 중형주보다 그리고 코스닥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지수는 1980포인트 제가 한번 첫 번째 터치가 될 것이다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지가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만으로 조정이 끝나기는 분명히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번 정도의 조정은 더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더 일어난다면 기술적으로는 1950포인트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요. 당분간은 거래소보다 좀 더 낮은 탄력도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520포인트와 그리고 508포인트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코스닥 쪽의 보수적인 관점 계속 유지하시고요. 이번 주는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 부분은요. 그간 조정을 좀 잘 받았던 종목군들, 업종들 첫 번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건설 업종들 이런 군들이 좀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의류 섬유 의복 쪽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인다면 일단 현금화 많이 좀 해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소한 중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보다는 좀 더 관망 자세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한 주 좋은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초반에 현금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고요.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좋게 보셨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섹터, 또 연말 쇼핑 시즌 맞아 뜰만한 섹터까지 오늘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7분 남았네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는지 정리된 표 먼저 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날 10거래 만에 사주기 시작했었는데 간간히 주중에 삼성전자 네이버는 약간 파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매수 1,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3% 넘게 뛰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냈었던 현대위아 세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NC소프트와 삼성화재 계속 끌고 가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난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였네요. 지난주 내내 매수했었고 금요일은 외국인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쌍끌이 매수가 형성돼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죠. 한국전력은요. 이제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12일째나 불어났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지난주 목금에 약간 팔긴 했어요. 하지만 주 전체로는 순매수 3위 자리를 아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도 순매수 베스트 5에는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지난주 한 주 동안 집계를 해본 결과입니다. 외국인은 서울반도체 가장 많이 샀네요. 서울반도체도 지난주 내내 샀었고 금요일날 특별히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면서 4% 넘게 또한 급등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밖에 CJ 오쇼핑도 매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인터파크, 삼천리자전거 CJ는 원래 외국인 종목이고요. 기관은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였냐? SM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게임 사업 또 분할 얘기까지 나왔던 CJ E&M을 가장 많이 던지면서도 기관은 SM을 집어들었고요. 외국인의 CJ 오쇼핑을 산다면 기관은 GS 홈쇼핑 역시 요 매수 규모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 밖에 메가스터디,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다음도 외국인 물량 계속 기관이 약하지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추가 언급 주실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13일 제외하면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휴대폰 사업부의 높은 수익 기여도가 2월 배반적이지만 정보기술 모바일 사업부의 높은 수익 기여도가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정보기술 모바일 사업부 이익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창출되고 있고요. 그러나 스마트폰 부분이 높은 마진을 누리고 있고 또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손쉬운 어떤 취향 변화로 인해서 마진은 낮아지고 이익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의 어떤 정보기술 모바일 사업부 마진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익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전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적어도 2014년도까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이 24%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의 평균 판가 하락률이 5.5%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2013년 4,320만 대 대비 60.9% 증가하면서 한 7천만 대 정도를 시현할 전망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접근할 시에도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한 여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원가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전쟁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은 차라리 저사양 제품에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3만 원짜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60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수익성이 최근에 개선된 요인은 수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태블릿 PC형 LED의 비중이 상승했고요. 또한 조명 세트의 원가를 낮춰주는 아크릴릭 타입 LED가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LED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LED 업체들이 MOCVD 장비를 새롭게 발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경쟁사의 MOCVD 3분기 수주 잔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수율과 생산성 개선으로 LED 조명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조명용 LED 시장의 어떤 성장을 뒷받침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실현 부분이 환입되는 효과가 서울반도체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영업의 수지의 개선이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3년 수량 기준으로 LED 조명 침투율이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아직도 LED 조명 시장이 개화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LED 공급을 내년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IT BLU 즉 백라이트 유닛 부분의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45,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지난 15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18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 투어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터파크 INT 상장 추진, 기업 재평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투어 부분과 엔터테인 부분의 어떤 성과 확대로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마켓 코리아의 어떤 확실한 고객군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기타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투어 부분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여행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개별 자유 여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여행 예약이 증가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적화된 항공권이나 호텔 가격 비교 및 예약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여행 산업에서 입지가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여행 서비스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투어 부분 모바일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또한 아이마켓 코리아의 어떤 꾸준한 성장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일단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성장성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1,000원 이상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 줄여주셨는데 삼성전자 목표가 160만 원, 서울반도체는 전고점까지 내다본다 하셨지만은 인터파크는 이제 슬슬 비중 축소를 준비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중에서 체크포인트 전략 몇 종목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들어선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추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했는데요. 얄런 효과 때문에 금요일날 2,000선 회복했다라는 것은 많은 화제를 뿌렸으니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똑같은 재료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주말 동안 경신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같이 흐름을 탈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 해외 증시가 고점 논란이 일 경우 우리도 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냥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약간의 현금화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 앞서 전략으로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출발 어떻게 할지 무엇보다
수급이 궁금합니다. 옐런 효과 치고는 금요일날 외국인이 많이 사지 않아서 현물에서 좀 아쉽다 하는 의견도 앞서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죠. 자, 양시장 빨간불은 일단 눈에 들어오는데 저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급반등 이후에 오늘 반등폭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런지 관심을 끌었었는데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0.4% 전후로 해가지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14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은 증시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해외 증시가 또 3일 연속 강세를 띠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21선에서 조금 걸리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이제 21선을 한번 강하게 돌파를 오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21선을 막고 상승폭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2010포인트 초반 정도로 마감되는지 여부가 오늘의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1선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좀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조금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등이 좀 강세를 띠면서 화학주들도 좀 오른다. 즉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힘을 더 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힘을 좀 더 내줘야지 다시금 시장 자체가 좀 강세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서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도 이렇게 강세를 띌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좀 소외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월요일에 2%대 급락이 나왔던 장대 음봉을 이제 아직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를 조금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517포인트 이상으로 치고 나가줘야지 520이든 530이든 얘기를 할 수 있지. 지난주 월요일에 좀 큰 폭의 폭락에 나왔던 위치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라면은 코스닥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지혜솜쇼핑 등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많이 있다. 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오후장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오후장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또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할 경우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등세,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지난주 초반까지 좀 폭락세로 진행됐던 그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빨리 회복이 된다면 V자 반등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0.4% 정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20일 이평선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0선 초중반, 코스닥도 510선 초중반 정도에서 개장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살펴야 되겠죠. 지난주 후반에 연속해서 2%대 급반등하니까 6개월 만에 니케이가 15,000선을 되찾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역시 오릅니다. 0.5% 추가 상승. 무섭네요. 이제 15,240선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오늘은 KB 외환선물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이 지난주 후반에 거의 9원 이상이나 급발락을 했었었는데 옐런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BOJ가 변수가 될까요? 원엔 그리고 엔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셨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061원 4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 이 시간 현재 계정가 수준 1061원 40전 수준에 머물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하락 출발한 것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연기될 가능성을 반영한 위험 선호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뉴욕 제조업지수와 산업생산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부진한 지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늦추는 가능성을 높이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큰 그림상 엔화를 매도하고 대신 위험통화들을 매수하는 전형적인 위험 선호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옐런 차기 미 연준 의장 지명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자산 매입의 축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과 추가적인 경기 회복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FOMC 회의 이후에 부각되었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올해 12월보다는 내년 1월 내지 3월에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변수를 제공할 수 있는 재료는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고용지표인데요. 만약 11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10월 고용지표에서 제기되었던 고용의 질 저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 달러화는 다시 강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위험통화 강세 패턴에 의한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원의 하락 압력과 또 당국 간의 개입 경계감이 서로 충돌하는 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0월 하순부터 열흘간 지속되었던 매우 좁은 범위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금요일 10거래일 만에 다시 등장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될지 여부와 또 지속이 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달러원의 등락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지표라고 하겠고요. 특히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FOMC 회의록이 달러화 방향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1,060원 초반대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미국의 여러 가지 일정들도 중요한데 당국 변수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시 달러원의 중요한 변수다. 같이 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14이고요. 오늘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그룹주네요. 눈치채셨나요? 네, 동부그룹주입니다. 3조 원가량의 고강도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 자구책 내면서 관련주들 많이 좀 매각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심지어 아끼고 아꼈던 동부 하이텍까지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줄줄이 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호주업체, 유리업체 지분 인수 지금 조회 공시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YD 온라인입니다. 지금 매매 정지된 지 한 8일 정도 만에 매매가 재개되고 있는데 거래 재개된 첫날 흐름이 어떤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부그룹주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네요.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부그룹주부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이 동부그룹이 17일날 이 고강도의 어떤 자구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동부그룹의 자구 계획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룹 비용으로 인한 동부화재의 어떤 주가 할인 부분을 단기 상승 여력으로 좀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라는 평가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2015년까지 3조 원의 자금을 조달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좀 졸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자구 계획 실현을 위해서 2015년까지 이 주요 계열사인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발전 당진 지분 등을 좀 매각을 하고요. 이 오너인 이 김준규 회장의 사제 출연을 통한 증자 참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굉장히 좀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좀 추진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 같은 경우 이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처사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 이 최근에 불거졌던 STX와 동양 사태로 인한 금융 환경에서의 어떤 과도한 유동성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미리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 기대 규모를 상회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량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이 계열사와
계열사와 자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매각 진행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낮다. 모든 역량을 재무 구조 개선에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좀 2014년도 말까지는 상당 부분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동부화재 지속 부담 요소인 그룹 위험에 대한 우려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좀 고강도의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한 단계 좀 그룹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발판으로 삼겠다. 그리고 최근에 STX 사태와 동양 사태를 좀 보면서 이 그룹 리스크를 사전에 좀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좀 차단을 하겠다. 최근에 이 동부그룹에 관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STX 그리고 동양 그리고 이 동부그룹이 최근에 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 철강, 전자 그리고 농업 바이오 이 4대 사업 부문으로 이 동부그룹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체적인 큰 틀은 유지를 하지만 결국에는 부문별로 사업 내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동성 위기설이 진원지가 됐던 철강 부문의 변화가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메탈의 매각과 함께 기존 주력이던 합금철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에 이 자산 매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동부제철을 전기로제철 사업 위주로 좀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좀 잡고 있고요. 이 전기로제철이 역사 25년밖에 안 된 첨단 철강 사업 분야로 이 철광석과 석탄 같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적합한 사업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역량을 집중하겠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기존에 또 주력 계열사였던 동부하이텍 매각으로 올해 인수한 동부대우전자 그러니까 예전에 대우일렉트로닉스인데 올해 인수한 이 동부대우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하이텍을 매각한 이후에는 이 동부대우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이 사업 성격 자체도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B2B에서 결국에는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대상의 어떤 회사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좀 주력 계열사들을 좀 매각을 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의 어떤 진원지를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또 동부그룹주 상장되어 있는 동부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TX와 동양 사태 이후에 이 굉장히 그룹 리스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이 눈길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결국에는 그룹 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는 어떤 포석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인데 이 호주업체 지분 인수 추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 호주 유류 공급업체 지분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돼서 조회 공시를 좀 요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만약에 호주 유류 공급업체 지분 인수와 관련돼서 나와야겠지만 정확한 답변이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라는 굉장히 좀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가 이 엑손모빌이라고 하는 세계 탑 그룹의 어떤 정유 그룹이죠. 이 엑손모빌의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한 4조 원 가까이 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또 정유주의 어떤 훈풍을 좀 불어넣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정유주 과연 반등이 좀 모색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조회 공시 통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될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과 다르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반등의 어떤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YD 온라인인데 거래 재개 첫날부터 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110만 원 그리고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난 6일에 거래 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코스닥 시장본부는 회계 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팀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고요. 이후에 지난 15일 거래소 측은 심사 대상에서
YD 온라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오늘부터 좀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일단 거래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는 좋지 못하다. 일단 일반적인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15거래일보다 단축된 결정이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표현이 있었고요. 일단 이 부분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 회계 처리 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냉정하지 않았나. 역시나 신뢰를 좀 잃었다라는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저가가 3,000원을 깨지는 않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3,000원대가 좀 바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000원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3,000원대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한 3,000원, 3,200원대가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으로의 어떤 주가 터닝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군으로 동부그룹주부터 YD 온라인까지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 밖에 추가적인 이제 그런 특징주 더 살펴볼 시간인데요. 한진해운도 유중 추진설 지금 조회 공시 들어가면서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하고요. 반면에 인터파크 저희가 수급 특징주를 계속 개장 바로 직전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했던 인터파크가 오늘 신고가를 또 큰 폭으로 주가 뛰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KTS도 지금 강세를 띄고 있어요. 한 6% 정도 급등하는데 급등 원인 알아보겠고요. 뉴스 보셨죠? 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이 빠르면 정말 곧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부터 볼까요? 네, 한진해운이 지금 좀 약세를 띄고 있죠. 유상증자에 대한 약간 조회 공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영구채 발행을 위해서 지난번 한 3주 전인가요? 그때쯤 대한항공으로부터 5천억 정도, 3천억인가 그 정도 자금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연말에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자금 지원이 받으면 한진해운이 약 한 4천억 정도, 되는 영구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들의 그 심사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자금을 지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상증자에 대한 풍문.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게 된다라면은, 마지막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영구채 발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영구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큰 적이 없이 자금이 한 내년까지 필요한 자금이 약 3조에서 5조 정도가 필요한데 그 자금 대부분 다 충당이 돼요. 그렇다면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재무구조 이런 부담감은 상당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영구채 발행이 실패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주주들의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쨌든 자금도 다 마련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어떤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해운업종군들이, 그러니까 해운업황이 내년 가야지, 그것도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쯤 가야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떤 실적 자체로만으로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쉽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부담감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연관된 거,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이 관련된 기업군들이 좀 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한항공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유상증자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같이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지로 보신다라면은 KTX가 이제 부가세 환급, 그러니까 텍스 리펀드 그쪽 시장에 좀 진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신다라면은 여기 관련된 수수료, 그러니까 규모가 한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 정도 되면 한 850억
원대로 급격히 커진다. 이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그 대행 수수료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 자체가 한 6.5%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주가가 조금 그 작년부터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던 가운데 일단 호재에 목말라오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좀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 4,300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때부터 약간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확인 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거랑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본다라면 오늘 그 유아용품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뭐 메일유업, 낭양유업 등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빠르면은 한 21일인가요? 24일 정도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1인 2아이 정책을 필시했다,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인 한 아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2아이까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이게 허가 없이도 2아이까지는 그냥 나올 수 있게끔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한 그렇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유아용품이라든지 뭐 분유,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분유를 워낙에 많이 국내 중국 내에 그 회사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홍콩 같은 거라든지 일본 쪽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홍콩에서는 판매가 중국 반입 금지 결정이 나왔을 정도로 수요가 지금 계속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린다면 더 크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남양유업, 메일유업도 강세를 띠고 있고, 특히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제로투세븐은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아직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힘들다. 일단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3%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실적 자체가 인터파크 내에서도 좋아지고 있고, 또 자회사죠.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참 인터파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는 강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G마켓이라고 해가지고 G마켓 자회사를 두고 있는 바람에 그 수혜를 입으면서 인터파크 그 기업이 조카에 나왔고, 또 그걸 판매를 하면서 G마켓을 해외 기업이 판매를 하면서 그 수익성이 크게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인터파크만의 주가만 본다라면 약간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마켓 코리아의 영업이익이 111억인 거고, 인터파크 영업이익은 68억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상승 강도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11,000원 정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한 3주 가까이 여기서의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0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박스권 이후에 11,000원 돌파라는 얘기는 매물 부담 없이 신고가 행진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그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빠르면 24일 정도의 신당 창당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당 창당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인 혹은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큰 뭐 이슈가 됐었던 거, 작년에 대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그 기업 관련된 기업군들 뭐 주가가 지금 청정부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신다라면은 안철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당을 창당하고 나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내년 선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나서 계속 이러한 정치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 꼭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몇 정치인들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그때 일시적인 움직임인 것이지, 길게 본다라면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뭐 99%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더 특징주를 더 살펴볼까요? 나노엔텍이 SK텔레콤 지분 취득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점 상한가에서 머물렀었는데 오늘까지 닷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이란 종목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내기주가 있어요.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상장 첫날 시초가보다 한 60% 넘게 시작을 하긴 했었었는데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도 잠시 같이 살펴보죠. 자, 마지막으로 역시 이 보너스 종목으로 자꾸 이 종목을 살펴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 고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입니다. CJ E&M 금요일 날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자리라 싶었는데 6%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올라올 것인지 오늘 아침까지도 일단은 조용합니다. 하락세만 진정이 된 편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압구정으로 가서 나노엔텍부터 CJ E&M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뭐 엔텍이 이 SK텔레콤 지분 취득 소식에 따라서 뭐 거의 닷새째 좀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나노엔텍의 주가는 SK텔레콤의 추가 지분 취득 소식에 지난 한 주간 한 19.95% 거의 한 주 동안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지분 취득이 얼마만큼 좀 강력한 재료였는지 이 부분을 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14일 나노엔텍 최대 주주인 장준근 대표이사 외삼인이 SK텔레콤 보통주 125만 786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이 나노엔텍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소식이 결국에는 뭐 상한가, 점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에서 좀 음봉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오늘이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날이라는 거죠. 오늘이 사실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갭을 메울 수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이 그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었다. 오늘 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는데 이 거래량으로 음봉이 달리면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좀 분기점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조심하실 때도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롯데케미칼인데 이 화학주 전체적으로 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롯데케미칼 역시도 좀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4분기에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 4분기가 전체적으로 이 화학업종이 전통적인 비수기이긴 하지만 기대 이상의 실적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은 이 상승폭을 좀 보여줄 것이다. 큰 폭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전문가들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학주를 굉장히 좀 강조들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특히나 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순수화학 업체들의 어떤 강세,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띈다, 가시권에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결국에는 22만 7천 원인 직전 고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 트레이가 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신규로 좀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아닌 좀 음봉에서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 전통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석유화학 제품이나 그러니까 정유주와는 좀 다른 전통적인 화학업체들은 3분기 이후에 굉장히 좀 터닝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개선에 의해서 수요도 굉장히 좀 회복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새내기주로서 좀 첫 산장 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오늘 뭐 하한가를 갔죠.
일단 램테크놀로지의 어떤 사업군에 대해서는 좀 그나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업군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쓰이는 시가객 등 이 화학 소재 생산 업체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하한가로 좀 직행을 했고, 오늘이 아니라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램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 있는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 소재의 세정액, 시가객, 박리액을 생산하는 전자재료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이 매출 부위 중은 세정액이 한 59.6%, 그리고 시가객이 19.2%, 박리액이 한 11.6%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세정액 같은 경우 AMOLED 제조 공정 중에 발생된 각종 유무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AMOLED 쪽과 좀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4분기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봤을 때 패널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면 일단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오면 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이 아닌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면 그래도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임 부분이 굉장히 좀 이 CJ ENM의 가장 큰 어떤 수익 창출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매각과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에 꾸준하게 좀 제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압력 작용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굉장히 좀 악재들이 겹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일단 29,000원을 오늘 지지를 하고 결국에는 29,000원대에 대한 지지선을 확보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가격폭은 30,000원에서 32,000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게임 이 부문에 대한 매각설, 그리고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가시권 이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지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리하게 횡보세를 걸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CJ ENM 계속해서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짚어주고 계신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상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진해운, 앞서 저희가 동부그룹주도 얘기를 했었지만 같이 좀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바로 현대상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근데 자구책을 내놨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동부그룹 정도의 어떤 초강수, 초강도의 구조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평가를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연동돼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도 52주 신저가를 찍었네요.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현대상선은 오히려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해운업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상선 측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 쪽으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이들 기업이 그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증권 쪽에, 증권가에서는, 이쪽에서는, 현대증권이라든지 이런 지분을 좀 팔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현대상선이, 지금 당장은 돈이 좀 괜찮겠지만, 시간이 경과가 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돈이 더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양 사태가 좀 발생한 것도, 오리온 쪽에다가 처음에 좀 기대했었잖아요. 담철권 회장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돈이 어딨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양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빨리 가게 된 거죠. 근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현대그룹하고 계속 지분 싸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상황에서 안 좋게 됐을 때 기댈 온덕이 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도 좀 공시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좀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들 기업에 대한 각각의 개별 기업 자체적으로는 좀 좋은 기업도 있고, 솔직히 현대 엘리베이터는 실적도 괜찮고 회사는 좋아요. 다만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배구조가 묶여 있어가지고 돈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주가의 하락 압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CJ ENA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게 28,000원대 한번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 거길 맞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급반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급반등 이후에 오늘까지 2010선 회복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우리 유 대표님께서 외국인들 향후에 만기 이후에 특별히 선물 쪽 수급을 잘 봐야 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괜찮은 선물까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선물 한 1,600계약 외국인이 파네요.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 선물 좀 1,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물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 그러니까 매도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강도가 또 얼마 더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시장 자체를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대안주가 있었느냐? 그럼 대안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경기 방어주들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하면서 새로운 대안주가 나왔던 게 아니라 같이 무너진 형국으로 이번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다? 경기 민감주가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결국에는 앨런 총재의 새로 예상되는 총재의 발언 자체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건 경기 민감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의 강도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장 혹은 이번 주 초반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주 후반에까지의 그 증시 방향성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김근호 연구원님의 마지막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 회복 이후에 오늘 2010선까지 챙기긴 했는데 아직 20일 이평선까지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현금화를 일부 해야 된다 의견도 오늘 앞서 나온 바도 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여기서 따라 사도 되는 건지요? 저는 공격적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생각하기에는 강력하게 좀 매수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따라오기에도 너무 높은 수준에서 좀 따라붙는 건 아닌가. 오히려 음봉을 좀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는 부분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2020포인트 근처까지는 현고화를 좀 해두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봉이 나오면 공략을 또 하시고 또 한 202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에서 현금화 하시고 이런 전략들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보고요.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도 오늘 좀 재차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매수 갖고 시장의 어떤 상승으로의 터닝을 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섣부른 부분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어떤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가 경신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완전하게 터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신고가니까 우리나라도 신고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를 판단을 못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실정에 맞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다. 너무 상승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을 가질 때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2000선도 회복했지만 여전히 리스크 관리 쪽에 신경 쓰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 수급이 생각만큼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멀리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 그리고 전략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 주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 외국인들이 나홀로 팔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화려하게 올랐었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시작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도 초반부에 매도 출발됐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 좀 드렸고 계속 우상향이다라는 결론을 좀 지어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에 청산성이 좀 일부가 있는 모습이고요. 신규 자금들도 일단 출발에서는 없었지만 중간이 좀 지나가면서는 나오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해외 증시 먼저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미국발의 훈풍은 언제까지 지속된다? 일단 주초는 지속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도 또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선물 옵션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만기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예,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단은 주초는 땡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속임수 베이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고점을 찍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쉬어가는 척 만들었지만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는 템포인데요. 그만큼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시장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장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외 증시 동반에서 상승 출발되었고 외국인들의 현재의 포지션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매도가 잡히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추이하고 좀 연관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연관성이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발했고요. 그것이 12월 부분이 내년 3월 내 롤오버보다는 이번 해에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하는 성격들이 일부 포착되기 때문에 핫머니들, 지금 일부 머니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이 좀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 쪽은 계속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조금 방어를 좀 하고 있겠고요. 자, 투신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속도론 쪽으로 좀 놓고 보면 투신이 현재 매도 우위 쪽에서 매수로 스위칭 나오면서 시장이 264.85를 찍고 지금 반등을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 1P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시장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할 때 바로 1분 전과 1분 뒤, 1초 전과 1초 뒤가 시장은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지 말고 수급이 보여주는 그대로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파생에서는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강력히. 자, 옵션 시장 쪽에서 보면 콜옵션 쪽이 초반부에 출발 때는 미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과 동시에 조금 지나서 한 9시 한 15분경부터는 이 콜옵션 쪽에 거래량이 좀 수반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풋옵션 쪽에서의 추이는 출발과 함께 그냥 그 정도의 양호한 모습의 거래 대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 싸움은 이제 만기가 끝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프로그램 이 얘기 드렸습니다. 현재 컨텐커 상황이 이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만기 때 이후로 한 번 백워데이션 상태를 마이너스 0.4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컨텐커 상황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얕은 백워 상황과 그리고 얕은 컨텐커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매도 우위 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에 대한 베이시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역시나 매도 우위 쪽이 출발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시장의 현물의 힘은 강하지만 선물 쪽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다시 이 베이시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박스권 쪽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타진되고 있는 오늘 하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적으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라고 외국인들의 매도 확대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규모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2,500억 부근까지만 매도 우위 쪽이었지만 이것이 3,10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눌림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3,100억 이상으로 넘어가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라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가 되면서 투신 쪽의 매수 포지션도 확대가 나올 경우엔 역시 금요일과 같은 템포로 시장이 우상향이 나온다
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호등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겠는데요. 자, 신호등에 보시면 이미 지난 종가 부근에서 위쪽으로 당겨 주었지만 신호등의 빨간 등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조정포가 나왔고 녹색 등을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조정포를 열었다가 다시 안차게 하면서 급반등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호등만 놓고 보더라도 박스권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단 266점 한 20대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 265점 30대 부근에 대한 박스권 부분을 일단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상해 쪽 출발 모습을 좀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초반부에 우리나라가 따라간 것은 일본 증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좀 따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자체 단기적으로 다시 급락을 만들 만한 개연성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 쪽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눌림목 매수에서 눌림 매수가 좀 유리한 위치이지 양봉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한 구간, 하지만 눌림목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선물 모두 다 동반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자, 공포가 분명히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게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초반부에 하나 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 공포 그냥 매수로 싸그리 풀베팅으로 매수해서 잡으러 들어가겠습니다.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시황관 쪽에서 아마 바꾸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주말 분석에서 그 대응력으로 보면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황금 라인 잡아드릴 건데요. 265.10입니다. 자, 10이기 때문에 한참 밑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지력 자체가 나오면서 올라와 있죠. 자, 265.10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반등을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자체적으로 눌림 매수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깨지는 포지션에서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일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이 거의 트레이더 프로 선수들의 영역대로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눌림 매수 쪽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눌림 매수 전략 주셨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옵션 만기가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 전후로 한번 급락이 있으면 무엇보다 매수 전략 펴겠다라고 미리 전략 예고편까지 오늘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훈 멘토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사흘 연속 오르고 있네요. 코스피는 2010선까지 회복을 해서 중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510선 안착해 있습니다만 옐런 효과 지속된 덕분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물 쪽에서 영 강하지 않고요. 그나마도 작은데 기관이 굳이 따지자면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선물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하고 있네요. 일본 니케이도 급등 부담감 안고서 오늘 약간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화학주가 강하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